내년 초까지 좀 어렵다가 내년 초가 지나면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나인호 한남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말씀하셔서 75평, 네네네. 42억 8천에 매수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분양받았습니다. 네, 혹시 그게 언제쯤? 그게 제가 여기 거주한 지 4년 됐고 분양받은 거는 한 6년 전에 받았던 것 같아요. 뭐 2018년 18년에 받았어요. 네네네. 혹시 지금은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나요? 지금 실거래 가격은 110억까지 찍혀 있는데 자, 75평일 2018년에 42억 8천 분양 받으셨는데 지금 이제 시세가 한 110억 정도 된다고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요즘에 서울 아파트 뭐 반포도 압구정도 뭐 비싼데 뭐 마포도 막 20억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거 더 이상 오를 수 없다. 우리 소득으로 언제까지 감당하고 따라잡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 뭐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뭐 PIR 지수나 주택 부담 지수나 무슨 뭐 그런 지수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 거품 지수, 우리가 일명 거품 지수라고 하는 그런 지표들이 되게 많은데 지표로만 보면 저도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수요를 구성하는 측면이 소득이라든가 다 그 소득으로 책정한 거잖아요. PIR도 그렇죠. 소득으로 책정한 거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금리랑 소득으로 책정을 한 건데 소득 말고 되게 중요한 키팩터가 대출이잖아요. 대출. 네, 그래서 대출이고 시장의 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시중의 돈은 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실 2023년의 반등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2022년에 완전 고금리여서 완전히 아파트 시장이 작살났고 그리고 그때 제가 상업용 건물 투자를 많이 하는데 상업용 건물 시장도 되게 안 좋았어요. 저도 하나 사놓고 엄청 후회를 좀 했던 건물이 있는데 근데 23년에 말도 안 되게 진짜 반등, 정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반등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를 봤을 때 결국 정책 자금 외에는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때 뭐 금리가 막 내려간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뭐 시중금리는 하반기에 좀 내려가긴 했지만, 이렇게 대폭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뭔가 뭐 어떤 소득이 한국 경제가 막 너무 좋아져 소득이 막 늘어날 거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파트 가격이 되게 가파르게 반등을 했고, 그렇죠. 신고가, 그 이전 신고가를 뚫고 반등한 단지도 되게 많은데, 그리고 저는 이게 대출의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정책 자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결국 시중의 돈의 역할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중의 그 돈의 역할이 단순히 아파트 그 우리가 아파트 가격의 명목 가치가 얼마 올랐어.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인플레도 되게 심했었고, 그리고 아예 화폐 가치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출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 그렇죠.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꺾이고 있죠. 네, 대출 규제를 하니까 바로 거래량이 꺾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DSR 뭐 그거 도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거는 뭐 다른 어떤 지표들이랑 뭐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천 건으로 뚝 떨어지고, 그리고 뭐 지금 올파포 같은 경우도 24억, 5억 막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22억으로 딱 꺾이고 막 이런 것들. 올파포는 또 자체적인 이슈가 또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기사 찾아보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몸으로 체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최근에 와이프도 막 개원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대출 쓸 일이 있어서 대출을 좀 쓰려다 보니까 은행장들이 다 하는 말이 이제 지점장들이 다 하는 말이 지금 순간 놀랐습니다. 네, 은행장을 만나시는 은행장이 아니라 지점장 잘못 얘기했습니다. 역시 나인호 한남에 만나면 대출할 때 은행장을 만나는 건가? 대출할 때 은행장이 안 만나줍니다. 네, 안 만나줍니다. 그렇게 한가한 분들이 아니어서 네. 저 나인호 한남씩 개그인 줄 알았어요. 네, 잘못 얘기했습니다. 되게 웃기네요. 네, 지점장님들을 만나면 지금 대출 금리가 생각보다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 신한은행, 기업은행인데 근데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대출 받는 게 좀 안 좋다. 지금 너무 이제 정부에서 대출하지 마 엄청 압박이 많이 들어오고 관리해라 엄청 쪼임을 당한대요. 그래서 은행도 실제로 자기들이 대출할 수 있는 거 한도 되게 많이 줄여놨고요. 한도는 줄었는데 수요는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올파포 같은 경우도 지금 잔금 대출이 되니만, 그리고 전세 대출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되니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물론 전 이거는 뭐 번외 얘기지만 정부에서 결국 풀어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뭐 대마불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올파포에 투자를 많이 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 왜 이렇게 움직이지 개별 단지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내년 초 되면 풀어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그 지점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내년 초에 받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금리 차이가 상당히 좀 날 것 같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년 수도권
집값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거 잘못 얘기하면 농담 폭격을 맞을 텐데. 수도권이라고 하면 뭐 서울, 경기. 서울, 경기. 와, 근데 진짜 너무 넓네요. 인천은 사실 좀 안 좋을 거라고 네.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을 이야기하면 다 너무 개별성이 강하잖아요. 과천 다르고 강릉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내년 초까지 좀 어렵다가 내년 초가 지나면 대세 상승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사이클로 간다는 거는 대축 이제 지금까지 계속 네, 있는 네, 것처럼 네. 할 수는 없으니까. 네네네네.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 팩터도 분명히 존재할 네. 것 같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반대의 의견으로는 공급 이야기, 이제 뭐 이거 그렇죠. 뭐 공급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또 정부가 발표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렇죠. 뭐 그린벨트 얘기도 했었고 음. 되게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 서울 안에서만 보면 공급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또 어떤 다른 쪽에서는 지금 그거 25년, 26년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거는 그건 착시일 거다라고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확정된 공급이 얼만큼이냐를 보면 공급이 확실히 많이 부족한데 확정된 공급이 아니고 그 추후에 어떤 미확정된 것 중에서 공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산을 하게 되면 그렇게까지 부족하지는 않다고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뭐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게 아파트라고 하는 게 엄청 예민한 주제잖아요. 맞아. 많은 사람들의 재산권이 더 걸려 있고 네. 하락을 이야기하면 주택을 가지신 분들에게 융탄 폭격을 맞고 상승을 이야기하면 이제 맞아요. 주택이 없는 분들에게 융탄 폭격을 맞고 그래서 저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블로그 글도 쓰고 하고 있지만 저는 뭐 상승 사이클이다 해서 막 엄청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소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그렇게 줄일 수 없거든요. 계속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좀 더 좁혀서 말씀하신 똘똘한 채가 가장 많이 있는 강남 상구랑 마용성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반기 초반 정도까지는 눌림 현상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출 규제 뭐 1월 1일 되고 딱 푸는 게 아니니까. 그 규제를 지금 풀 수 없는 이유들도 많고. 근데 상반기 초반을 지나가면서부터 지금 좀 꺾였잖아요. 매매 거래 지수도 많이 꺾였고 그리고 그 거래량뿐만 아니고 그 실거래 지수도 처음으로 꺾였다라고 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내년 상반기 초반 지나가면 그 정도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이 한국 집값 향후 10년 위험한 이유로 뭐 인구 감소, 세대수 감소 등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또 토보니 영상에서도 세대수 감소 코멘트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이 서울과 지방의 이제 격차가 이번 상승기 때도 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정말 지방 소멸과 이런 것들을 맞물려서 더 커지는 걸까요? 저는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사실 서울만 올랐던 건 아니에요. 부동산 사이클을 보면 2008년에 금융위기 맞고 2009년에 일시 반등했잖아요. 10년부터 14년까지 엄청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세 상승장에서 지금까지 올라왔던 건데 중간에 한번 꺾인 적은 있었지만 근데 그때 서울만 오른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서울이 하락할 때 부산이 올랐던 시기도 있고 그게 약간 지방하고 서울하고 교차해서 이렇게 들락날락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여지는 현상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때랑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지방 소멸 얘기는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지만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전에는 그래도 광역시는 버티겠지 했던 것들이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게 과연 대안이 있겠느냐를 보면 뚜렷한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서울 수도권 쏠림 현상이 훨씬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서울의 부동산의 그러면 희소 가치는 더 좋아지는 거겠네요. 저는 이제 핵심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대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서울로 몰린다라고 해서 그럼 서울의 강남이나 뭐 서초구나 여기가 영원할까? 이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지금 서울에 있는 부자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냐를 또 봐야 되거든요. 지방에 있는 부자들이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여력이 있는 그런 분들은 서울로 부동산을 시프트를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죠. 건물 가지신 분들도 팔고 아파트로 오고 싶어 하고 아니면 지방에 건물을 팔고 서울에 있는 조금 작은 규모의 건물로 시프팅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지방에 계신 뭐 큰 병원 원장님들이나 지방에 계신 좀 이제 자산가분들 만나면 그분들하고 부동산 얘기하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서울로 하루빨리 시프트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대구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서울에 있는 부자들은 과연 또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면 이분들은 서울 부동산 몰빵을 안 하세요. 그럼 뭐래요? 해외 자산으로 가요. 해외 자산. 네. 미국이겠죠? 꼭 미국은 아닌데, 네. 뭐, 미국뿐만 아니고, 뭐, 이제 싱가포르이 될 수도 있고, 호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아부다비 이런 데 보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USD 베이스, 그냥 달러 베이스의 자산으로 하루빨리 이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 1년 전부터 엄청 많이 들었었어요. 물론, 그 지난 1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도 반등장이었고, 그리고 그 선도 아파트 50 그 지수만 봐도 거의 20% 정도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보는데, 근데 지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달러가 10몇 %가 올랐단 말이에요. 달러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1,400원 근처 왔죠? 네, 돌파하기도 했었고.
네네, 돌파하기도 했었고, 잠깐 내려왔다가. 근데 물론 제가 예측할 수는 없죠. 이건 뭐 네. 경제 전문가들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전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주변에 있는 그냥 전문가들 얘기랑, 그리고 제가 네. 금융권에서 이런 딜링을 하는 분들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면, 1,400원, 이 친구들도 사실 1,250원, 1,350원 사이가 박스권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작년만 해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1,400에서 1,500이 뉴노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다시 1,400원 온다고 얘기하신 분은 많지 않았던가요? 네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그 뷰가 완전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그 시장 안에서, 그 프론티어에서 이걸 하시는 분들이 뷰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아파트 가격 10% 올랐다고 좋아할 게 전혀 아니다. 달러가 10%가 오르면 우리 자산이 10% 상각된 거잖아요. 모든 자산이 다 상각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확실히 이쪽 프론티어에 있는 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는구나라고 많이 네. 느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달러 베이스 자산이라면 이게 주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포함해서요. 코인도 포함입니다. 코인. 요즘 근데 이제 특히 주변에 진짜 부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이 좀 아, 바뀌고 계신가요? 비트코인은 왜냐하면 제가 조금 느끼는 거는 저도 비트코인을 옛날보다는 지금도 좀 좋게 보는 입장인데 옛날에는 부자분들이 이제 비트코인 관심이 별로 없던 이제 뭐 몇천억대 자산가 없는 분들도 저한테 이제 비트코인 잘하는 전문가와 식사 자리를 한번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신 분이 오랜만에 몇 명 계셨거든요. 비트코인에 대한 뷰가 전통 부자들은 많이 안 바뀐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는. 맞아. 특히나 뭐 이제 50대, 60대에 있는. 근데 비트코인, 코인장에 대해서는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뷰는 저는 사실 크립토를 잘 몰라요. 그 로직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봐도 내재 가치는 없는 것 같고 이제 거래 가치만 있는 것 같고 이런 뷰는 저도 처음에 가졌던 제가 뷰인데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재 가치가 과연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금융권에서 진짜 이 투자 빠꾸미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쓰레기로 보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게 보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은 이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그렇죠. 그 모든 편견을 뚫고 1억 3천까지 온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저도 비트코인을 지금 3년 반째 존버를 하고 있거든요. 저 존버를 하고 있고 한 번도 판 적이 없는데 제가 코인에 대해서 잘 알아서 존버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크립토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면 비트만큼은 한번 베팅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아는 지인이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와닿았던 부분이 있는데 그 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우리가 크립토 자산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미래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비트를 제외한 알트코인의 99%는 다 스캠이잖아요. 다 사기잖아요. 사실 하락전 때 많이 밝혀졌고. 맞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내 재산이 100이 있으면 20 정도는 세상의 변화에 베팅을 하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로직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내가 AI를 잘 모르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잘 모르고 그리고 비트코인을 잘 모르고 크립토를 몰라도 내 재산을 몰빵하는 건 너무 위험한 거고 10에서 20 정도는 세상의 큰 흐름의 변화에 내가 그 정확한 로직까지는 다 모르지만 어쨌든 그 주류가 그쪽으로 편승해 간다라고 하면 베팅하는 게 물론 다 이룰 수도 있지만 베팅하는 게 실제로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았더라 이런 얘기들 10에서 20이면 다 잃어도 내 삶에 문제가 있는 정도 물론 멘탈은 약간 문제가 올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베팅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혹시 대표님도 자산을 모르니까 비중은? 비중은 저는 크지 않아서 저는 비중이 그 당시 제 평당가가 4,000대인데 4,000대. 그 당시에 한 그렇게까지 많이 투자는 안 했고요. 한 4%? 5%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더 사지도 더 팔지도 않았다고요? 샀어요. 떨어졌을 때. 지금 또 계속 사고 있는 입장이에요? 아니, 지금은 안 사요. 안 사고 있고요. 그냥 홀드만 하고 있습니다. 사기만 하고 팔진 않았다?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평당가가 4,000 정도고 처음에 평당가가 5,000이 넘었었어요. 5,000 넘었다가 루나 사태 터졌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아트부산에 딱 내려갔는데요. 부산에 있을 때 루나 사태 터져가지고 엄청난 폭락을 맞으면서 이게 뭘까? 도대체 이건 뭐지 도대체? 자산이 갑자기 막 줄어드는 걸 보면서 내가 바보짓을 했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제 그 친구의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홀드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3배 오르셨네. 3배. 네,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1억 2,900, 800을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코인장을 바라보면 재밌는 게 최근에 제가 이제 부동산 뉴스를 항상 읽고 있거든요. 근데 당구 때 어떤 교수님이었나 뭐 강사님이었나 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코인과 강남 상구 아파트 가격의 뭐 그 연관성 이렇게 해서 논문을 쓰셨대요. 저도 그 다음 질문 그거였는데 지금.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제가 아는 부동산 전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강연에서 같이 행사를 하다가 코인이 어쨌든 지금 이제 트럼프로 인해서 올랐잖아요. 도지도 올랐고 비트도 올랐고 앞으로 뭐 더 오를 수도 있고 한다면 사람들이 돈 벌면 뭐 할 건데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평생 가지고 죽을 건 아니지 않냐. 비트코인으로 뭐 1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그걸 뭐 할 거냐고. 뭐 와인 몇 병 사고 차 사고 하면 어차피 그거는 그 큰 돈에 비하면 작은 돈인데 결국에는 집을 사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어디 갈 거냐 이거지. 거기서 큰 돈을 버는 사람들 결국에는 좋은 입지에 하이엔드로 가게 될 것이고 그 가격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의견 어떻게 보는지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 그 논문은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분의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인과관계를 증명을 하려면 실거래 찍힌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찍힌 사람들의 직업이나 이걸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건 불가능하니까. 근데 상관관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경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나인원 한남에 110억, 103억 이렇게 찍어주고 들어온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요. 근데 그건 한남도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크로솔폴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주고, 근데 물론 이제 다 올랐으니까 충분히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가격인데요. 제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라이너 한남 펜트하우스가 있는데 GD도 펜트 살고 있잖아요. 근데 펜트 내놨어요. 되게 오래전에 내놨어요. 근데 처음엔 250호가를 부르다가 250억. 네, 근데 누가 산다고 했는데 안 팔고 300억에 호가를 올렸다가 그러다가 이제 320억까지 누가 베팅을 했는데 지금은 호가 400억이에요. 근데 이제 400억에 거래되긴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지만 사실은 호가 300억 부를 때에도 사실 나인원 한남 펜트 더 좋죠. 뭐 단독 수영장도 있고 너무 좋은데. 수영장이 있어요? 네, 단독 수영장이 다 안에? 네, 세대마다 다 있어요. 그 야외에 있습니다. 야외. 근데 어쨌든 이게 대지 지분이 듀플렉스랑 차이가 안 나요. 듀플렉스는 실거래가 220억이고 얘는 400억 부르고 있는데 가격은 거의 2배 차이인데 대지 지분은 거의 차이가 안 나고 똑같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상품성만 봤을 때도 어떤 부분은 듀플렉스가 훨씬 좋은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꼭대기에 산다는 상징성 말고 실제 내재 가치가 물론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펜트 사라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그 어떤 사용 가치가 그 정도로 높은가 생각해보면 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320억까지 베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코인으로 돈을 버신 분이에요. 되게 젊어. 저보다 훨씬 어려요. 집 하나를 분양받아서 오른 게 아니고 그냥 현금으로 320억을 지를 정도가 되려면 캐시로 몇 천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 나이에 캐시로 몇 천억이 있는 사람은 사실 재벌들도 그렇게 없어요. 다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지 현금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건 하나의 사례지만 실제로 나인원에서도 실거래가를 이제 신고가를 찍은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봤을 때 코인 관련된 일이나 코인 투자자나 ICO 관련된 일을 했던 친구들이 저는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제 제가 입증할 수는 없지만 듣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남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크로솔폴리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전부 다 실거래가 다 그런 친구들은 아니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한두 개만 실거래를 두세 개만 찍어줘도 또 따라가는 게 있으니까. 네, 따라가니까. 그래서 분명히 코인과 그 고가주택 간의 연결고리가 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한국 경제는 너무나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또 왜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실물 경제는 안 좋아지고 있고 내수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이게 갭이 너무 커지는 거죠.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 사실은 건전한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에 누군가가 경제 상황과 이런 거 아무 관련 없이 누군가는 벼락부자가 된 거잖아요. 그냥 그 벼락부자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사업을 해서 고용 창출하고 세금 내고 돈을 번 게 아니고 세금 1원 안 내고 어마어마한 부를 특히 가지게 코인은 된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니까 아직까지는. 그리고 너무 단기간에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이고 근데 그 친구들이 버는 단위가 물론 뭐 1, 20억 벌고 이런 친구들도 많지만 버는 단위가 달라요. 진짜 아예 너무 단기간이고 최근에 그 도지코인 오르고 할 때도 수백억씩 번 친구들이 98년생 막 이런 친구들도 있고 막 그래요. 네, 저도 부럽습니다. 그런 분 어떠세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뭐 성격이 남을 그렇게 막 부러워하는 성격은 아닌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게 경제 안 좋다. 우리의 근로욕을 낮추고 뭔가 이렇게 사회의 부가 순환되는 데 있어서 어떤 합리적으로 뭔가 설명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깎아먹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친구들이 특정 지역의 아파트들의 시세를 다 리딩을 이제 하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뭐 강남도 포함될 수 있고요. 반포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렇게 포함이 되면서 너무 경제랑 괴리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전 이게 장기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라고 봐요. 심리적인 요인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이제 부동산 얘기하다 코인으로 잠깐 하는데 코인 마무리 지으면 혹시 그러면 터보님은 언제 파실? 제가 사실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인 관련돼서 제 주변에 코인으로 큰 돈 번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와인 모임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고가 와인을 누가 먹겠어요? 젊은 친구들인데 90년대생인데 셋 중에 하나예요. 스타트업 엑시트한 분, 코인 아니면 그냥 2, 3세.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사실. 유튜버는 없구나. 유튜버로는 쉽지 않죠. 아시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고를 정말 많이 받아요.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죠. 네. 근데 되게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그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 게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만 봤을 때 반감기의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트럼프 효과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얘기를 많이 해요. 내년 상반기 정도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사실 이게 그러더라고요. 또 그 코인으로 되게 돈 많이 번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코인은 내려가는 데도 이유가 없고 올라가는 데도 이유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뭐 그 정도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난 50년간 어쨌든 한국에서는 부를 형성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예전엔 코인이 없었으니까 네네. 주식으로는 대부분 뭐 말아먹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부를 형성하는 방법이 이제 부동산이었는데 앞으로도 부동산이 부를 가르는 촉도가 될까요? 지난 50년, 60년 어떤 그 기간 동안 한국이 일단은 고도 경제 성장기였다라고 하는 점이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어쨌든 경제 성장률을 반영하는 게 땅이잖아요. 네. 땅은 말 그대로 완전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경제 성장을 과연 우리나라가 할 수 있을까를 보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고, 근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좁게 보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고,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강남이랑 이제 서울 지역에 있는 근생 건물들까지 볼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경기도 주변의 공장 땅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니까 제조업하는 분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느냐를 보면, 물론 영업이익이 엄청 많이 나는 회사들을 제외하고 그런 회사들도 물론 많지만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나는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조업 하시는 분들 중에 땅으로 돈 번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 제조업을 하게 되면 또 공단 땅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 길들도 많고,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간척집 같은 거 메워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시세보다 한 반값에 줘요. 왜냐면 이제 고용창 주력가라든가 이런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땅들이 되게 많은데 그 땅들이 어쨌든 경제 성장의 과실을 먹고 한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 매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들이 오거든요. 그 시기에 뭐 매각 차익이 1,000억 막 이런 땅들이 진짜 많아요. 되게 많아요. 매각 차익이 막 800억, 500억. 그래서 실제로 1년 영업이익이 막 2, 30억, 3, 40억이었다. 10년 모으면 400억이고 법인세까지 되게 되면 300억 정도잖아요. 근데 땅 차익이 800억인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다 이제 되게 거부가 되셨죠. 근데 이런 사례들은 뭐 공장 땅 말고도 뭐 의사를 예로 들었을 때도 저희 장인어른이 또 대구에서 병원을 하고 계신데, 열심히 하고 계신데 대구 인근에서 개원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서울하고 대구랑 부산이랑 근생 건물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예, 얼마 안 났어요. 물론 서울이 더 비쌌지만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차이는 안 났어요. 근데 지난 한 30년 정도 되셨으니까 30년을 딱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아, 강남에다 만약에 그때 개원을 했으면 그 땅값만 뭐 몇백억인 거예요. 근데 대구의 교외 지역이니까 땅값 해봤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만 먹은 거고 부동산 자산 가치의 상승은 많이 못 먹은 거죠, 사실. 그렇게 봤을 때 지난 50년 동안 작게 보면 아파트지만 더 광의로 보면 부동산을 따라서 부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냐? 앞으로는? 저는 부동산이 당연히 하는 역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인플레 해지 효과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그게 명목 가치가 오르는 거는 화폐 가치가 떨어질 때 오를 수 있고, 그리고 환율이 오르게 되면 결국 핵심지에 있는, 정말 초핵심지에 있는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 환따라 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주변지에 있는 데는 환율이 오르면서 굉장히 많이 상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소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초핵심지에 있는 부동산은 그동안 한국 경제가 고도 성장했던 50년 동안 그 정도의 상승과 그 정도의 갭을 벌리지 못하겠지만 당분간 해지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초핵심지에 있는 곳들은 앞으로도 집값을 우상향한다고 보시는 거네요. 명목 가치로 보면 우상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 그렇다면 이제 부동산을 좀 정리한 질문으로 뭘 사야 될까요? 저도 알면 제가 그거 좀 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사실 아파트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 그냥 제가 살고 싶은, 그냥 리빙하고 싶은 집을 그냥 분양을 받아서 사는 거고, 저는 사실 근생건물 투자하는 거를 좀 더 주로 하고 있고, 저는 규제가 너무 많아요. 일단 아파트는 너무 규제가 많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고요. 그거 풀면 이제 난리 날 것 같아요. 그걸 풀면. 그래서 그건 쉽게 못 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근생건물에 그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2025년이 상업용 부동산을 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내년이요? 네, 내년이요. 왜요? 내년에 경매 물건 같은 거 되게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경매나 아니면 그 시장이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물건들이 내년 되면 되게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좀 덜 나왔네. 아직은 24년이 근생건물, 상업용 부동산만 봤을 때 24년이 오히려 반등기였어요. 굉장히 신기하게도 고금리에도 되게 반등기였는데, 왜 반등기였냐를 보면 24년 하반기 특히 거래량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았느냐, 작년 대비로 벌써 2배 넘었거든요, 거래량이. 그래서 지금 중개법인이나 중개사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수료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는 시기인데, 일단 금리 인하에 베팅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대한 선제적 베팅을 좀 한 것 같은, 전 되게 위험한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또 주거용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 초핵심지에 있는 데는 금리와 크게 상관없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상업용은 무조건 금리거든요. 수익률과 금리인데, 근데 이가 버티지 못하는 시점이 25년 정도에 좀 많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금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내려가지 않을 거거든요. 이게 시중금리가.